북미 대륙의 거대한 빙하지대에서 시작된 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을까요? 수천 개의 호수와 끝없는 숲으로 덮인 이 땅에는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메이플 시럽의 달콤함부터 하키의 열정까지 이 나라는 독특한 문화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세계를 매료시켜 왔죠. 오늘은 캐나다라는 거대한 나라가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해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구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진 이 땅에는 약 185만 개에 가까운 호수들이 점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세계 담수호의 상당 비율이 여기에 몰려 있을 정도로 자연 그 자체가 이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풍부한 자연도 인간에게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얼어붙은 강과 길게 이어지는 겨울을 견디며 살아온 원주민 공동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문화를 다듬어 왔습니다. 혹독한 계절이 반복될 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며 사냥과 무역, 의식과 예술을 조용히 발전시켜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외부 세계에서 누가 먼저 이 대지에 발을 들였을까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점은 대략 1000년 전 북해의 바람을 타고 온 사람들부터였습니다. 바이킹들이 오늘날 뉴펀들랜드라 불리는 지역에 작은 정착지를 마련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혹은 어떤 이유로 자취를 감췄는지는 지금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였는지, 식량 공급의 한계였는지, 아니면 현지 부족과의 마찰 때문이었는지는 분명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 15세기 말이 되어서야 또 다른 탐험의 바람이 이 지역을 향했습니다. 1497년 이탈리아 태생의 탐험가 존 캐벗이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아 북미 해안을 둘러본 것이죠. 당시 남쪽에서는 이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넓은 영역을 점했고 북쪽으로 향하는 항로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곧바로 자리를 잡고 정착촌을 넓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534년 프랑스의 자크 카르티에가 이 지역을 자국령이라고 선언했을 때만 해도 이곳에 안정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혹독한 계절과 낯선 풍토병, 식량 부족이 초기 정착 시도들을 계속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퀘벡시티와 포트로얄 같은 중요한 거점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남쪽으로는 영국계 식민지가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고 허드슨만 주변 지역에도 점차 새로운 기지가 생겨나며 경쟁 구도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 시기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모피였습니다. 특히 비버 가죽은 유럽에서 고급 의복과 모자 제작에 널리 사용되면서 수익성이 매우 높아졌죠. 이 덕분에 유럽계 모피 사냥꾼들은 점점 더 북쪽 깊은 숲으로 향하게 되었고 원주민 부족들도 이 무역에 적극 참여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6부족으로 이루어진 이로코이 연맹이 유럽제 무기를 손에 넣으며 주변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초기에는 네덜란드 상인들과 손을 잡았고 이후에는 영국과 협력하면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은 부족들과 장기간의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이 갈등 끝에 협정이 체결되긴 했지만 뚜렷한 영토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전쟁을 경험한 여러 공동체는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고 경제 구조도 이전과 다르게 재편될 수밖에 없었죠. 한편 뉴프랑스라는 이름으로 묶인 지역은 캐나다와 루이지애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거점이 흩어져 있었으며 아카디아나 플라센티아 같은 작은 지역도 존재했습니다. 1713년 체결된 위트레흐트 조약에서는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여러 영토가 재정비되었고 허드슨 베이 회사의 권하 역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회사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형태를 달리해 남아있는 독특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세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프랑스계 정착민들은
늘어나는 영국계 이주민들에 비해 수적으로 점차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이 본격적으로 맞붙은 것은 7년 전쟁, 북미에서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으로 불린 갈등에서였습니다. 전쟁 초기 프랑스는 원주민 동맹 덕분에 꽤 강한 방어력을 보여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군이 퀘벡시티와 몬트리올을 포위하며 판세를 바꾸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여러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웠음에도 수도를 되찾는 데에는 실패했고 결국 전쟁 후 캐나다는 영국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루이지애나 지역은 동맹이던 스페인의 손으로 넘어가며 북미의 정치 지형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무렵 해안에서 멀어진 내륙의 상당 부분은 아직 인구가 많지 않았고 원주민 부족들은 전염병과 전투로 인해 인구가 급감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 인구 약 330만 명 규모였던 미국 식민지에서는 영국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 독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독립전쟁 중 미국군은 퀘벡 공략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캐나다는 영국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영국의 충성을 지키려 했던 이들은 북쪽으로 이동해 새로운 삶의 뿌리를 내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공동체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1812년 무렵 다시 미국과 영국이 충돌했지만 양측의 여러 번의 침공 시도는 뚜렷한 성과 없이 교착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보다 명확한 국경선이 합의되었고 캐나다는 남쪽 이웃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1830년대에 이르자 자치를 바라는 흐름이 커지면서 반란으로 이어졌고 이 움직임은 비록 강하게 진압되었지만 이후 변화의 흐름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합법이 제정되며 상하 캐나다가 통합되었고 점차 선출된 대표자들이 실제 권한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목재 산업이 새롭게 부상하며 많은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몰렸습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끝없이 자라던 이 지역은 건축과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풍부하게 제공했고 경제 구조 역시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1867년에는 지금의 헌법으로 이어지는 법령이 마련되며 캐나다가 자치를 갖춘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곧이어 루퍼트 랜드가 새 정부에 넘어오면서 서부 지역의 변화도 가속화되었고 원주민과 유럽계 혼혈이었던 메티스 공동체는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두 차례 큰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루이 리엘이 이끈 이 운동은 처음에는 일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며 일정 성과를 냈지만 두 번째 움직임은 더 큰 충돌로 이어지며 결국 그의 처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릴 만큼 복잡한 상징성을 남겼고 이후 지역 간 긴장과 정치적 논쟁이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대륙 횡단철도의 건설이 빠르게 추진되었고 착공 후 약 4년 사이에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흐름뿐 아니라 정치적 결속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1890년대에는 금을 찾아 유콘 지역으로 모여든 사람들로 북부가 들썩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지만 원하는 행운을 잡은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의 경험은 캐나다 서부 지역 개발에 중요한 자극을 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인구 증가세도 한층 가팔라졌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으로 건너가던 흐름이 약해지고 캐나다 자체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1차 세계대전에 캐나다는 약 62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내며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약 6만 7천 명이 전사했고 17만 3천 명 가까이 부상당하면서 사회 전체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보여준 활약은 국가 정체성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특히 비밀리지 전투의 승리는 캐나다인들에게 강한 자부심을 남겼고 국제 무대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흐름이 꾸준히 확산되었습니다. 1931년 영국 의회가 웨스트민스터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캐나다는 영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흔들렸던 1930년대 초, 캐나다도 큰 타격을 입었고 실업률이 25%에 가까워지며 많은 사람들이 구호 캠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메마른 바람과 먼지가 불어닥친 농업지대는 삶의 기반이 흔들릴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나라 전체는 다시 일어섰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110만 명 넘는 이들이 참전했습니다. 전사와 부상자를 합치면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희생이 있었지만 캐나다는 전쟁 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복지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1949년 뉴펀들랜드가 정식으로 캐나다의 일부가 되었고 1965년에는 오늘날 잘 알려진 빨간 단풍잎 깃발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상징은 캐나다가 단순히 영국의 한 자치령이 아니라 독자적 정체성을 지닌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변화였습니다. 1982년에는 캐나다법이 제정되며 자체 헌법을 만들 권한이 본격적으로 확립되었고 영국 의회의 자녀 권한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은 캐나다가 완전한 주권 국가로 자리 잡는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캐나다는 약 4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품고 있으며 그중 22% 정도가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합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며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퀘벡 지역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프랑스 문화권의 중심지로 남아 있으며 1980년과 1995년에 두 차례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분리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어요. 다문화주의를 기조로 삼은 오늘의 캐나다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품어내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친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여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 넓은 땅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